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시기를 지난 여성들에게는 산후조리가 필요하죠. 약해진 몸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인 겁니다. 산후재활은 어떨까요? 산후재활이라는 말부터 익숙진 않은데요. 출산 후 몸의 기능뿐 아니라 육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근골격계의 건강도 살피고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산후조리가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 회복을 돕는 과정이라면 산후재활은 출산 후 남아있기 쉬운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죠. 산후재활은 어떤 방법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현실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 365 김현철의 그런대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들의 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출산 후 관리가 중요한 것도 몸의 회복을 위한 방법인 거죠. 산후조리라는 말은 익숙하실 텐데요. 산후조리와 함께 산후재활에 대한 인식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강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산후조리는요, 출산 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당연히 꼭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출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여성의 몸 전체가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하는 동안에 호르몬, 근육, 관절, 척추, 복부, 그리고 심폐기능까지 모두 변화하게 되고요. 네. 따라서 출산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특히 출산 직후 초기에는 자궁 회복, 출혈 감소, 체력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산후조리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산후조리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산후조리와 별개로 산후재활도 강조가 되던데요.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산후조리가 몸을 쉬게 하고 회복을 돕는 과정이면은 네. 산후재활은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변화라든지 아니면 몸의 기능의 손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의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산후재활이 이제 출산 후 여성의 몸을 기능적으로 회복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출산 후 골반 근육이 약해지거나 네. 복부 근육이 벌어지거나 척추나 골반의 정렬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요실금, 골반 통증, 허리 통증 또는 육아 중에 손목 통증, 자세 불균형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산후재활은 이런 기능적인 문제들을 평가하고 운동치료, 자세교육, 근육 재훈련 등을 통해서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출산 후에 골반통이나 요실금이 생겼다는 말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겉으로는 잘 회복이 된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닌가 보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해 보여도 네. 실제로는 몸의 지지 구조나 근육의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과정에는 골반 근육, 또 복부의 저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 인대, 관절 같은 곳에 상당한 부담과 손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출산 후에 통증이 없더라도 근력 저하나 불안정성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통증이나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능적인 회복 상태를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몸의 기능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골반 근육, 심부 근육, 인대, 관절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출산 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변화들로는 이제 골반 근육의 약화, 또 복부 근육의 벌어짐, 또 허리 골반의 불안정성이 있고 이것 때문에 자세의 변화나 요실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골반이나 꼬리뼈 부위의 통증,
또 손목, 어깨, 경추 부위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체력 저하나 뭐 피로감, 보행이나 균형 기능의 저하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골반 근육이 약해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골반과 관련해서 특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골반이 임신 출산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인데요. 네. 골반 그러니까 골반 밑에 있는 근육들과 골반 주변에 있는 인대, 근육들이 출산할 때는 늘어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골반 통증이나 치골 통증, 꼬리뼈 통증, 또 요실금 또는 뭐 성기능의 불편감이라든지 골반의 불안정감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육아 과정이나 수유 과정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산후 재활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이 있나요? 네, 사실 아직 표준화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산후 회복을 단순한 휴식과 자연 치유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능 회복이나 삶의 질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은 그래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골반 근육의 기능 평가나 복부 근육의 벌어짐에 대한 평가, 통증 평가, 뭐 운동 기능 평가 등을 포함한 재활의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차츰 강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기준이 이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산모들조차 좀 이런 불편감, 그러니 감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실제로 이전에 많은 산모님들은 출산하면 원래 허리가 아픈 거고, 뭐 요실금은 어쩔 수 없고, 뭐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고, 뭐 아이 낳으면 뭐 어깨 아프고 손목 아프고 한 거는 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복되고 만성화되는 이런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단순히 이렇게 참고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조기에 제때 평가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후 재활이라는 이름도 또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근데 외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면서요? 네, 국내에 비해서 유럽이나 뭐 북미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산후 재활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골반 근육 재활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산후 재활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이제 뭐 골반 근육 재활 프로그램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산모의 상태를 평가한 후에 단계적으로 회복시키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호흡과 코어 근육들을 안정화시켜주고 자세를 교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근력 강화를 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산후조리는 출산 후에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산후재활은 어떤가요? 산후재활이라는 개념도 출산 직후부터 아니면 어쩌면 출산 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 기간 동안에는 뭐 횡격막 호흡이나 복식 호흡 같은 호흡을 익혀서 긴장을 조절하고 출산 후에 뭐 코어 회복이나 골반 근육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자세나 움직임 교육, 뭐 골반 근육에 대한 인지 훈련 같은 걸 통해서 출산 후에 골반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출산 직후에는 이제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 손상으로부터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뭐 호흡 조절, 자세 교육, 뭐 통증 관리, 가벼운 움직임 회복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나 활동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랄까요? 뭐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계적인 회복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게 모든 사람마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산후재활이라는 건 이제 단순히 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몸을 다시 쓰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바른 자세로 아기 앉기, 뭐 허리에 부담을 줄이는 동작에 대한 교육, 뭐 골반 근육을 인지하는 훈련, 복부의 심부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하는 훈련, 뭐 호흡과
뭐 코어 협응 훈련, 뭐 단계적 근력 회복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출산 후에 꼭 필요한 훈련들인데 이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산모들부터 자신의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네, 그게 매우 중요하죠. 네. 출산 후에 어떻게 몸이 변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네. 이제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자신에게 생긴 어떤 통증 신호 같은 손상에 대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회복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참는 거, 아프다고 참는 게 회복이 아니고 아픈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기능에 손상이 있다는 그렇죠. 것을 그런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산후 재활의 단계는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기간이나 치료 과정이 좀 달라지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뭐 자연분만을 했는지 제왕절개를 했는지, 네. 뭐 다태아 임신이었는지, 뭐 통증이 현재 있는지 또는 근육 손상이 뭐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서 네. 회복 속도나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반 근육에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복부 근육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또 기존의 척추 질환이나 관절 질환들을 갖고 있었는지, 또 이제 육아 이후에는 수면 부족이나 피로 상태 같은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에 맞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자연 분만이나 뭐 제왕절개인지 다태아인지 여러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태아를 산모였을 경우에는 골반 근육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복부 근육의 손상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초음파라든지 다른 의료 장비들을 이용해서 손상의 회복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잘 평가해주고 그에 맞춰서 이제 운동의 강도를 달라지게 해야 될 거고요. 제왕절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수술 부위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회복 상태에 따라서 이제 재활의 강도를 달리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산후재활이 중요한 이유는 출산 후에 일상 복귀에서 그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산후재활은 단순히 이제 출산 전에 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산모의 장기적인 건강하고 또 출산 후에 새로운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뭐 요통이나 골반통, 요실금, 또는 반복적인 근골격계 통증, 뭐 운동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장기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아를 하게 되면 육아가 생각보다 몸에 또 부담이 큰 과정이기 때문에 기능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통증과 피로가 누적되기가 쉽고 뭐 수면 부족, 통증, 또 엄마로서 역할 변화, 뭐 육아에 대한 부담감, 또 사회적 고립감 이런 것들이 같이 경험하게 되면 산후 우울감이나 뭐 육아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산후재활은 일상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고 육아를 지속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회복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걸 생각할 때 관절과 근육도 그렇고요. 질환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출산 후에 그리고 또 육아 중에 발생하는 통증, 또 이제 기능의 소실을 엄마니까 당연히 뭐 견뎌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만성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위험이 높아지니까 반복적인 육아나 수유의 동작들은 또 손목이나 어깨, 뭐 목이나 허리, 골반 등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초기부터 빨리 관리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또 증상에 대한 치료에 적극적일 필요도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뭐 요실금 같은 것이 좀 지속되거나 아니면 골반이나 이런 데 뭐 압박감이 느껴지거나 뭐 심한 허리 통증이나 뭐 보행할 때 불편감 등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상태를 평가해보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은 회복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장기적인 예후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산후재활에 익숙치 않은 산모들도 많을 텐데요. 산후재활이 필요한 경우랄까요? 증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요실금 같은 증상이 있든지 뭐 허리나 골반에 통증이 있든지 또는 복부에 힘이 잘 안 들어가든지
또는 뭐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어딘가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 이제 육아를 시작했을 때 손목이나 어깨 통증, 뭐 자세히 불균형, 또 이제 체력이 떨어진 느낌이 들거나 뭐 운동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산후 재활이 아직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로나 통증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제 기능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후 재활이 필요한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산후 재활에도 골든 타임이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초기 회복 시기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출산 직후부터 뭐 한 6개월 사이에는 몸이 이제 회복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교육과 재활 의료적인 접근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육아 등으로 바빠서 재활을 할 시기를 놓쳤거나 좀 늦었다고 해도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출산 후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뭐 통증과 기능 저하의 원인을 잘 평가하고 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재활 치료를 한다면 기능 개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재활에서 초기 개입은 중요하지만 뭐 이미 늦었다라는 개념보다는 나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기능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재활에선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산후조리는 그나마 했는데 이런 기능 회복, 그러니까 산후 재활에 미처 신경을 못 썼다면 나이 들수록 또 둘째 임신과 출산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렇죠. 첫째 출산에서의 안 좋은 경험이나 그때의 기능 손상은 당연히 둘째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출산을 하고 나서 충분히 재활을 통해서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뭐 둘째, 셋째를 낳더라도 다시 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산후 재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산후 재활이 이제 출산 후 여성의 몸을 기능적으로 회복시키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산후 재활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상에서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코어 근육이라든지 뭐 복부, 심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의 중요성은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뭐 운동도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근육들에 대한 훈련들을 평소에 틈틈이 해주는 것도 산후 재활의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임신 전부터 몸을 충분히 만들어 놓는 것이 일단은 출산 후에 회복에 도움이 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출산 후에도 뭐 산후재활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뭐 몸에 기능에 이상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재활의학적인 접근을 관리를 받으시면 쉽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임신 전부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임신 전부터 하는 관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골반 근육이라든지 심부 근육, 코어 근육들에 대한 훈련 또는 이제 호흡 훈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출산 후에 생길 수 있는 골반 근육과 코어 근육들의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빠른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초 체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운동을 해서 기초 체력을 키워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코어 근육이라고 한다면 뭘 말하는 건가요?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중심부를 딱 잡아주는 복부의 심부에 있는 근육, 또 골반의 근육, 또 척추의 기립 근육, 그리고 우리 횡격막 근육, 요것을 말하게 되겠고, 요것들이 탄탄하게 기능을 하게 되면은 척추나 골반이 흔들흔들하지 않고 우리 몸이 딱 바른 정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는 근육들을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후 재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강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암 1위가 유방암입니다. 특히 유방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고요. 젊은 여성들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유방 건강과 유방암이 위험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유방암이 우리나라 여성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네. 국내 유방암 환자가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매년 3만 명 이상 새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행인 거는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그런지 작은 때 발견되는 게 되게 많이 늘고 있어서 연기나 일기처럼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유방암인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력이 없음에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젊은 층의 유방암 발생률도 증가했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생기는 게 분명히 꽤 많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서구랑 비교를 했을 때 피크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서양보다 한 13가량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이제 20, 30대 이제 젊은 층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젊은 층에서만 유방암이 특별히 증가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네.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유방암이 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젊은 환자들도 함께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검진율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다른 이유도 있는 걸까요? 검진이 늘어난 영향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제 확실히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갔을 작은 유방암이나 뭐 상피니암 같은 거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거로 봐서는 아마 생활 환경의 변화도 함께 작용한다고 저희는 많이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유방암이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서구화된 암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서양에서 네. 발병률이 발병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생활, 뭐 비만, 운동 부족 같은 요인도 있고 네. 또 요즘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한국 여성분들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초경은 빨라지고 출산은 좀 늦어지거나 좀 횟수가 줄어들고 모유 수유하는 기간도 좀 줄고 이런 변화들도 아마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성임에도 유방 건강에 무심한 분들도 많고요. 잘 몰라서 소홀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맞아요. 이게 유방이 우리 몸의 일부이지만 이제 평소에는 건강의 관점에서 그닥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임신이나 모유 수유 시기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유방을 외형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이제 멍울이 갑자기 만져지거나 이제 통증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겁을 먹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관심이 중요한 건데요. 유방 건강을 위한 자가 검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자가 검진이 예방이나 조기 발견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네. 근데 유방암을 자가 검진이 예방을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자가 검진을 하다 보면 내 유방의 상태를 평소에 알아줄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변화가 생겼을 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나 자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달 규칙적으로 만져보고 평소와 다른 게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도 꾸준히 하는 경우에 종양을 더 작은 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목욕탕에서 세신사가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서 검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때는 이미 진행된 상태로 봐야 되는 걸까요? 뭔가 만져지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손으로 만져진다고 해서 반드시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손으로 만져지는 혹의 대부분은 암이 아니고 이제 양성국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니면 뭐 낭종이라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유방외과에 한번 가서 초음파나 유방 촬영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가검진이 내 유방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조기 발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꾸준한 자가검진이 필요할 텐데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가검진은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333 법칙이라는 걸 좀 종종 인용하긴 하는데, 3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매월 생리가 끝난 3일 뒤 정도에 가슴이 가장 부드럽거든요. 그때 손가락 3개를 펴서 확인한다고 해서 333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폐경후 여성이라면 그냥 특정 날짜 매달 정해서 하면 되고, 구체적인 방법은 요즘에 영상이나 이런 게 너무 잘 안내되어 있는데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정답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똑같은 방법을 이제 꾸준하게 하는 거, 내가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스크리닝하는 느낌으로 만져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상 신호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일단은 가장 흔한 게 이제 새로 만져지는 멍울인 것 같고요. 혹이 뭔가 만져진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알고 있는 멍울이 있다면 이게 크기가 변하는지, 피부가 그 근처에 바뀌진 않는지,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빨개지진 않는지, 그다음에 뭐 유두 쪽에서 뭔가 분비물 같은 게 나온 건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을 흔히 말하는 초기에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은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라는 말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유방암은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연기나 1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이제 재발 없이 치료 잘 받고 이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조기에 발견해서 표준 치료를 받으면 완치에 가까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유방암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모두 유방 절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나요? 맞아요. 유방암이라고 해서 모두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종양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제 내 가슴의 크기, 그리고 그 크기 대비 종양 크기, 그다음에 환자분의 선호도 등을 좀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방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70% 정도로 더 높고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는 30%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종양의 크기가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유방 절제술이 필요할 때는 좀 더 범위를 넓게 잡고 수술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암 수술이라고 하면 넓게 제거할수록 이제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방암 수술이 암을 안전하게 제거하되 불필요하게 많이 절제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부분 절제술이라는 것도 생긴 거고, 그래서 암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제 유방 모양이라든지 뭐 나중에 삶의 질, 팔 부종 같은 합병증도 다 고려해가지고 너무 넓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병기로 볼 때 초기여도 위치라든지 환자에 따라서는 유방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게 암이 유방 안에 넓게 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군데 흩어져 있거나 내 가슴 크기에 비해 암 크기가 좀 넓은 경우가 주로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유방암 중에 유관, 즉 이제 모유가 지나가는 길을 유관이라고 하는데 그 길 안에만 암세포가 있는 걸 상피내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영기 유방암이라서 굉장히 초기 단계로 보는데 이게 유관이 우리 가슴 안에 넓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이 이제 병기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유방 상태, 환자 상태 이런 걸 종합해서 좀 결정해야 되는 편이긴 합니다. 뭐 요즘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이 많아서인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같은 초기여도 유두 쪽에 발생한 암인지 또 림프절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도 하거든요. 맞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맞는 얘기 같아요. 이제 같은 초기 유방암이어도 암의 위치, 뭐 유두와의 거리,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범위랑 수술의 이제 위치, 뭐 치료 계획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유방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호르몬 수용체라든지 헐투라든지 암의 특성에 따라 이제 쓰는 약들이 바뀐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이 외에도 환자분의 나이나 전신 상태를 따라서도 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바뀌는 게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의 범위,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여부, 항호르몬제 종류 이런 기간도 종류와 기간 이런 것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초기 유방암이라도 치료는 좀 개인 맞춤형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검사도 궁금합니다. 이제 젊을 때 유방 촬영과 초음파를 모두 받는 게 좋고 노년기에는 초음파만 하면 된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는 어느 하나가 더 좋다기보다는 좀 서로 보완적인 검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방암 검진의 기본이 유방 촬영술이긴 맞거든요. 그래서 미세 석회화라든지 유방 촬영에서만 잘 보이는 소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초음파로 그걸 대체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치밀 유방이 좀 높은 편이어서 네. 혹 같은 거나 이제 새로 생긴 그런 멍울 이런 덩어리 같은 거는 초음파에서 조금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젊은 여성이나 치밀 유방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를 좀 추가해서 같이 봐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 치밀 유방, 미세 석회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진 결과를 들을 수 있는 소견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치밀 유방은 이제 유방 안에 지방보다 유선 조직이 많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나쁜 거는 전혀 아닌데 유방 촬영을 하면은 이제 유방 조직이 하얗게 보이고 혹이 생기면 혹도 하얗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병변일 경우 치밀 유방에 의해서 가려져서 잘 안 보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혹을 더 찾게 되는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석회화는 유방 안에 아주 작은 칼슘 침착이 보인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네. 대부분은 사실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석회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네. 환자분들이 이제 석회화하면 암을 많이 떠올리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건강검진을 해마다 받아도 느닷없이 유방암 4기로 전이된 경우도 있다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검진에 회의적인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검진이 이제 유방암을 100%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네. 반드시 그렇지 못하는 단점도 있기는 하고요. 또 무엇보다 검진은 잘 했는데 빠르게 자라는 암, 그다음에 검사 사이사이에 생기는 암도 있고 영상이 잘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보여서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 검진은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고 이제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치료 성적이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검진을 바라볼 때 이게 완벽한 방패는 아닌데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유방 건강과 암 발생 위험에 대해서 여성임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더라식의 얘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병원보다 친구 얘기를 신뢰하기도 하는데 진료실에서도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진료실에도 실제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이게 유방암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네. 주변에 유방암을 겪은 누군가가 한두 분씩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무래도 이야기를 듣고 뭐 나는 어떻게 했다더라, 너도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방암이 사람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네. 앞서 얘기했듯이 같은 초기 유방암 같은 크기여도 뭐 치료 방향이 내 나이, 내 상태, 뭐 유방암 종류 이런 걸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친구나 지인의 경험이 그대로 나한테 맞는 건 아니라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네.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 이야기는 이제 내가 힘을 얻는데 참고로 하는 데는 굉장히 좋고 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이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은 일단은 뭔가 유방의 변화가 느껴져서 오실 텐데요. 증상에 대해서 주로 어떤 말을 하세요? 일단 아무래도 제일 흔한 거는 멍울이 만져진다. 아. 없던 혹이 만져져서 검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유방 통증 때문에 걱정돼서 병원에 갔는데 우연히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 가슴에서 멍울을 발견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많고 근데 실제로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네. 더 이제 추가 검사했고 조직 검사로 진단받아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대부분은 이게 암이면 어떡하냐 걱정하니까 병원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특히 멍울이 이제 크게 만져지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유방에 생기는 멍울이 모두 암은 아니고 네. 실제로는 양성 혹이 훨씬 많거든요. 그 네. 착한 혹인 거죠. 그리고 뭐 유방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과 관련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변화가 있으면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암이 의심될 때 진행이 되는 검사는 건강검진에서의 유방 촬영과 초음파 외에도 여러 가지인가요? 건강검진의 기본이 일단 유방 촬영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치밀 유방이 있거나 이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를 함께 권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 암검진에 이제 40세 이상 여성이면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진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검사는 한 곳에서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가슴에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전후 사진을 비교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환자분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조직 검사를 잘못하면 오히려 암이 퍼진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이게. 근데 일반적인 유방 조직 검사 때문에 암이 퍼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조직 검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방암 치료는 이제 또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서 또 수술과 약물 치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조직 검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긴 합니다. 뭐 조직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유방 건강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랄까요? 좀 오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저는 가족력이 없으면 유방암이 안 생긴다고 들었는데 왜 저는 생겼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유방암 진단받는 환자의 대부분은 가족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방암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가족력과 유방암을 이제 연관짓는 게 이제 가장 흔한 좀 오해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뭐 가슴이 큰 사람에게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다. 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여성들에게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이게 가슴 크기 자체가 유방암 위험을 결정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위험은 뭐 나이, 호르몬 노출기가 유전적 요인, 뭐 비만, 음주, 수유력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기 자체는 큰 상관은 없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 이제 미용 목적의 성형수도 이 행위 자체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보형물이 있으면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를 할 때 검사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진할 때 의료진한테 미리 상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유방암을 경험한 분들은 임신이 재발 위험을 높인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유방암 치료의 임신을 엄청 많이 걱정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뭐 적절한 치료를 잘 마쳤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안정적인 시기에 계획한 임신은 재발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다라고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항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항호르몬 치료를 언제 중단할지, 그다음에 난소 기능을 어떻게 보호할지 임신 시기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의료진하고 잘 상의해서 플래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도 실제로 이제 유방암 치료하다가 몇 년 지나서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반갑고 그렇죠. 그러시군요. 또 폐경기 여성들에게는 호르몬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망설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떨까요? 이게 호르몬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폐경기 호르몬 치료 중에 특히 자궁이 있는 분들은 드시는 그 약에 에스트로겐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약제를 병용을 했을 때 유방암 위험을 좀 높인다고 실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 같은 이 정기 검진을
원래는 2년에 한 번이라면 매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잘 챙기라고 권하고 있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약을 끊고 시간이 좀 일정 시간 지나면 그 위험도가 다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복용했다는 게 내 유방암 지금 생긴 거랑 관련이 있나 엄청 불안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방 건강, 유방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짚어봤는데요. 교수님은 불안해지기 전에 읽는 유방 이야기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영상의학과 선생님과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게 진료실에서 있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병 자체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단어들도 생소하고 어렵고 인터넷 찾다 보면 좀 안 좋은 내용들을 보고 나도 거기 해당되나 불안해하고 또 이게 유방이라는 부위 자체가 조금만 민감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도 편하게 물어보지 못하고 혼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고 이게 쉽지만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 또한 이제 임신과 수유 과정을 겪으면서 유방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장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도 이게 정상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뭐 병원에 가봐야 하는 변화인지 잘 몰라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책을 썼고 뭐 제목처럼 불안해진 다음이 아니라 불안해지기 전에 기본서처럼 읽으면서 내 유방, 내 가슴이 어떤 장기인지 살면서 어떤 변화를 만날 수 있는지 어떤 거는 확인해봐야 되는지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방 건강과 관련해서 좀 정확히 아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유방 건강 또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뭘까요? 유방암을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방암이 이제 굉장히 흔한 암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잘 치료하면 예후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유방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관심 가져주고 또 변화가 생겼을 때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말고 잠깐이라도 전문의를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늦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진료실에서 이제 어렵지 않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유방 건강, 특히 그렇다더라식의 얘기들을 확인했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